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뭐 이란이나 헤즈볼라나 뭐 하마스나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이 이제 대외 정책에서 이제 혼선을 유발하면서 되게 다양한 시그널들을 주변 국가에 보내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자,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봤을 때 선뜻 여기서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인내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실 중동에서 전쟁이 난다든지 뭐 서로가 이제 충돌을 한다든지 그게 뭐 그러면 항상 그렇구나라고 이제 넘어가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좀 다르다. 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느끼는 게 일단 국가 간에 이 붙는 일은 사실 중동에서 최근 생각해 보면은 별로 없었거든요. 주로 이제 무장 뭐 반군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리샤 정도. 뭔가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국가가 아닌 주체들이 다양하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떨 때는 국가하고 이제 그런 반군 단체들하고 어떨 때는 반군 단체들끼리 뭐 이런 복잡다당한 모습이었는데 모두가 다 잘 아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대 국가가 서로 이제 미사일을 주고받는 어떻게 보면 전면전에 해당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이다 보니까 되게 화들짝 이제 놀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2년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오래간만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간의 전면전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2년째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까지 이렇게 되면은 정말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다 보니까 유달리 더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는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한 번씩 주고받은 셈인데 여기서 끝낼 건지 아니면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것인지에 따라서 많은 것은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준민 박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처음에 시작은 이스라엘이 이제 한 거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다마스쿠스에 있는 영사관만 이란 그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영사관 건물 따로 있었거든요. 그 건물만 딱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첩보를 입수하고 거기에 이제 이란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쿠두스군이죠. 혁명수비대 관련 제일 정예군 사령관을 비롯한 이제 7명의 고위 관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하게 이제 때린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의 어떤 그런 세력을 제거한다라는 명분은 있습니다만 방법 자체는 사실은 너무 이제 거칠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를 이제 때릴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봤을 때, 자 일단은 싸움은 건 거는 먼저 이스라엘이 이번 텀에서 봤을 때 보면은 싸움을 걸었고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어떤 보복은 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그만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 본토에 지금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전면전에 군하는 전 국토가 이제 잿더미가 될 뻔한 상황을 직면했는데 여기서 과연 넘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뭐 이란이나 헤즈볼라나 뭐 하마스나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이 이제 대외 정책에서 이제 혼선을 유발하면서 되게 다양한 시그널들을 주변 국가에 보내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마스와의 지난 10월 달에 시작됐던 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길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질 때까지 굳이 끌고 갔어야 되나? 생각해보면 이거는 이스라엘한테는 상당히 부정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근데 그건 저희 판단이고 이스라엘 내부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보면 하마스 이후에 이제 몇 달을 거치면서 어떻든 간에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이제 그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하는 이제 이 오른쪽에 계신 극우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한숨 돌린 셈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정치적인 위기에 이제 몰려 있었는데 그것들을 일단 넘어가고 다른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이제 성공을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자,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봤을 때 선뜻 여기서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인내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의 또 한계이자 약점인데
국민들 누군가는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완전히 무시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점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스라엘이 한 번 정도 더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에 대해서 뭐 해준 것처럼 그대로 탄도미사일을 퍼붓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아마 걷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프지만 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국제사회나 봤을 때 보면 아 그래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애매하지만 넘어가 보자 라는 그 수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정부나 뭐 이제 정부 당국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애매한 수가 어떤 걸까요? 최윤희 박사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쪽 이번에 말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네타냐후 총리, 국방부 장관 지금 이 전쟁 관련해서 세계 주요 부처 장관들이 네. 인사들이 지금 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이게 애매모호하지만 이 정도면은 좀 라인을 넘지도 않고 라인을 벗어나지도 않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원하는 거는 이참에 이란이 지금 이제 문턱까지 와 있는 핵개발. 예, 핵개발 관련 시설, 위치 네.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것을 때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은 때리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때린다 하더라도 이제 원하는 만큼의 이제 확실하게 이란의 뭐 핵 그 개발 능력을 완벽하게 이제 붕괴시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타격을 주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네. 원체 이제 잘 보호돼 있고 그다음에 지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잘못 건드리면은 이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얼핏 생각 드는 것은 이제 뭐 헤즈볼라라든지 네. 하마스라든지 특히 이제 헤즈볼라처럼 이제 계속 모기처럼 앵앵거리고 있는 이제 북쪽에서 이 세력에 대한 뭔가를 후드려 딱 때려가지고 확실하게 꺾어 놓겠다라는 생각은 쉽게 해볼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아픈 손가락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가지고 서로 이제 수싸움을 벌이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이 호르무즈와 관련돼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란이 항상 이제 서방 세계를 위협하는 제일 좋은 카드지 않습니까? 네. 이거와 관련돼 있는 봉쇄, 뭐 타격 능력 이거를 제거하는 쪽으로 이제 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단은 뭐 서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또 때리긴 했으나 어떻든 간에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이제 중요한 초크 포인트를 조금 그래도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있었겠다라고 기대한다면 넘어가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카드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었을 것이다. 이란이 공격을 할 것이다.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을 했을 것이다. 아니다. 예측 못했을 것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란이 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을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이란의 공격을 유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이스라엘 내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만약 전쟁이 끝나면 네.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이 되게 크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어떻든 그 전망은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쪽이고 만약에 그래서 선거를 지금 이제 조기 총선을 이제 치른다라고 하면 이제 뭐 리쿠르당이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스라엘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타격력을 가진 나라라고 하면 사실 주변 중동 지역 국가에서 보면은 이란밖에 없다. 이란밖에 지금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근데 수백, 수천, 수만 명의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네. 자기 하나의 정치적 리스크,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네. 이런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였으면 이렇게 네. 못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런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양 국가는 1,000km 이상, 1,200km 이상 이제 떨어져 있는 네. 나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다라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란의 공군력이 과연 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 때문에라도. 그럼 결국 남는 카드는 이제 탄도미사일과 여러 가지 이제 드론을 이용하는 공격 정도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두 번 정도는 네. 디펜스 할 수 있다. 라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정확하게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1대1
싸움이라기보다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 여러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간접적 지원을 통해서 좀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그럼 남는 것만 이스라엘이 처리를 하게 된다면 네. 한 번쯤은 해볼 만한 도박 아닌가라고 판단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요즘 정치 지도자들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수십만 명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모르겠습니다. 뭐 자국민의 어떤 자존심 문제도 달려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미국과의 협조 관계, 미국이 이렇게 서포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전쟁들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양국 간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양쪽에 해군이 붙을 만한 이제 그런 상황도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상당히 먼 거리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봤을 때 매우 드문 이제 그러한 사례이기 때문에 네. 더 확전되기는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작년 10월달에 이제 하마스와 관련돼 있는 네. 사건이 터졌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4분기 때 이제 일이 터졌는데 4분기 때 실적을 보면 마이너스 한 5% 정도 네. GDP. 그러니까 연율로 따지면 한 마이너스 19% 예. 정도에 이제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버거운 상태. 여기서 더 이것을 끌고 나갔을 때는 이제 쉽지 않은 여러 가지로 부담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이제 출구를 이제 모색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출구라는 것은 성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마스와의 가자 지구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낼 수 있는 성과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잡혀갔던 인질들을 100% 구출을 하거나 협상을 통해서 다 돌려받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네. 뭔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두 가지 다 지금 하기가 어렵죠. 안 돼 있는 상황이란 예.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가자 지구에 투입돼 있던 지상군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둘 것이며 가자 지구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명확한 플랜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여줬어야 되는데 없죠.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타격 범위를 넓혀가거나 옮겨가면서 네. 이제 군사 작전을 이제 계속하는데 국제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난 10월달에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어떻게 보면 학살한 거에 대해서 네. 이거는 당연히 이제 보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이제 했던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게 아마 작년 연말이었을 것 같아요. 연말 정도까지 상황을 정리를 하면 네. 그 정도까지라면 어떻든 간에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몇 달째 이어지다 보니까 전 세계 여론이 지금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그렇죠. 예. 이란 입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호메이니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고 네. 이란 내부에서 정치 민주화적인 측면도 이란의 그 호메이니 뒤를 이은 종교 지도자 1인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란을 이제 하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로 그렇죠. 인해서 완벽하게 이제 의사 통일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탄압받는 자유 세력이 극렬하게 저항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자꾸 연상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이란이라는 나라는 되게 큰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중동 쪽에서 제일 많고요. 호레즘이죠 옛날에는. 예. 페르시아의 뭐 후손이고 예. 뭐 어떻게 보면 아랍어가 아닌 페르시아를 쓰고 아랍 민족이 아닌 페르시아 민족이고 사실은 완전히 구별되는 별도의 그렇죠. 이제 세력이라는 예. 거죠. 근데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란 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되게 불만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이제 특히 트럼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풀 프레셔가 지금 가해지고 있는 상황을 몇 년째 지속을 하다 보니까 네. 여러모로 어려운 게 이제 있죠. 그렇다고 그렇겠죠. 그래서 모두가 어려움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생각하면 참는데 이 혁명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항상 그렇죠. 특권 계층이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썩기 시작하죠 이제. 예. 뭐 그러다 보니 이제 혁명 지도자의 자식들은 지금 파리나 런던이나 뭐 밀라노나 이런 데 가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또 버젓이 뭐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올리고 그것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이제 불만들은 되게 많고 뭐 한쪽에서는 혁명 정신을 부르짖지만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도 이미 어떻게 보면 이란 최고의 이제 비즈니스 그렇죠. 공동체가 이제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복잡한 상황들 그리고 뭐 재작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이제 또 시위도 이제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스라엘과의 적절한 긴장 관계는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한 6개월 정도를 돌아보면
이란이 우리 인식과는 달리 최대한의 지금 인내력을 발휘하고 있는 면이 저는 보여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와의 이스라엘 이제 그 분쟁이 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초반서부터 이란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되게 많이 보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겉으로는 말로는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헤즈볼라를 움직여가지고 사실 뭐 하마스보다는 헤즈볼라가 훨씬 큰 무장 집단이지 않습니까? 헤즈볼라가 시리아 쪽에 레바논 쪽에 이스라엘 쪽에. 북부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거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움직여서 대규모의 타격을 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시그널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가끔 이제 서로 교전을 몇 번 하는 정도. 그러면 헤즈볼라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헤란으로부터 시그널이 이제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마라. 상대방의 도발에 넘어가지 마라. 참자. 인내를 해야 된다. 여기서는 왜? 여기서 만약에 잘못 끌려 들어가면 이제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물밑에서 사실 논의를 쭉 해오고 미국과도 이제 그 임시 협정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해왔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참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평소보다는 더 강한 수를 던져야만 이란을 이제 끌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다마스쿠스 같은 이제 그러한 곳에 있는 영사관 공격 같은 좀 무리수를 이제 던진 것 같습니다. 이란이 왜 핵을 저렇게 개발을 할까요? 이란의 이제 핵 개발과 관련돼 있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사실 뭐 이유들이 이제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있었지만 당시에 호메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극력 이제 반대를 또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란의 이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의 갈등,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이 이제 점점 강해지고 고립돼 있다라는 인식이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위권을 이제 확보를 해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보니까 이게 좋은 협상 카드가 이제 돼 왔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포기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제 갔다가 지금도 보면 문턱에서 딱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날은 없었거든요. 대부분 가면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그 직전 단계까지 와놓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그러면 요만큼을 풀어주고 가자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이 진짜로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풀을 뜯어먹고 살더라도 우리가 핵무기를 갖겠다라는 의지까지인가? 라고 저는 좀 가끔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거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서방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뭐 무조건 항복해라 라는 건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뭔가 우리도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카드로서는 제일 잘 써먹을 수 있는 게 이제 핵이다. 그리고 핵 농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보여줄 때 보여주고 대신 너희들이 핵을 가져봐야 다른 나라에 위협이 안 돼라고 하면은 위협이 안 될 수 있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뭐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계속 이제 확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만 이것만 완성되면 주변 국가들을 아주 신경질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한테 좀 잘 좀 해라 라는 시그널을 저는 계속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이든 입장에서와 트럼프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어떤 모양일까 하는 게 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벌려놓은 전선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빨리 정리를 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딱 하나, 그다음에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이렇게 딱 묶어놓고 어떻든 간에 문제를 빨리 이불 속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이제 목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이제 원치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냅니다. 간접적인 경로로. 우리는 전혀 관련하지 않았어. 옛날 다마스쿠스 폭격에서도 우린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 경우에서도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안 할 거다. 그리고 이란도 미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거리를 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한통속이라고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미국 내부에서 뭐 점점 머릿수가 증가하고 있는 유권자가 증가하고 있는 아랍계 뭐 유권자들 그다음에 또 유대인과의 어떤 이런 복잡한 문제를 빨리 집어넣고 단순하게 전선을 트럼프냐 아니냐. 그렇죠. 4년 전에 했던 그 방안으로 빅텐트를 빨리 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자꾸 발목을 잡는 거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방안이라고 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간에 무능력한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에 걸쳐서 온갖 데 일을 다 벌려놓고 제대로 수습하는 게 뭐냐. 아프간부터 이라크 다 아무것도 없이 모양 빠지게 나와가지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불안해진 세계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도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대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대방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 단계 정도 수준에서 애매모호하게 긴장관계가 유지되는 게 어떻게 보면 비판하기에는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수준을 더 넘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말을 안 할 수 없죠. 말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중국의 지금 조용함도 하나의 걱정이 되는 사안이에요, 사실은. 보통 웬만하면 지금쯤 외교부 성명 정도 하나는 나와가지고 확전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철저하게 로키로 이제 일관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가되 외교적으로 얽히는 것은 절대 극력. 왜 이 지역에 발을 들여놨다가 뭔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라는 것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켜봐온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당사자들 간에 이제 자제 이런 것들을 이제 촉구하는 정도.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한 번씩 꺼내면서 이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서로 손잡고 이렇게 2인 삼각으로 같이 가는 구조를 맞겠다라는 정도의 시그널들은 이제 보내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중동 상황은 현재를 그냥 가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이란이 이제 보면은 이 정도 상태에서 옴짝달싹 못한 상태에서 이란이 유일하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중국에 원유 파는 것밖에 없고 그걸 대가로 해서 사실 이란 국민들 자존심이 상할 만큼의 많은 지금 특혜를 중국 당국가 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란 내부에서는 상당한 또 리스크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득이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 그냥 계속 가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란의 목적은 단순히 이 자신들의 자산이 있는 영사관에 대한 폭격, 거기에 대한 보복, 그리고 핵개발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관점에서는 성공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미국 옐렌 재무장관도 그렇고 독일 상공부 장관도 그렇고 경제 제재를 갖다가 계속 하겠다,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친이스라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이 미국과 유럽과 어떤 관계에 있길래 저렇게 자그마한 나라를 절절 맬까? 석유도 안 나는 나라를 궁금해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절절 맵니까? 사실 서방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되게 이제 오묘한 이제 그런 면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흔히 말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냥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결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미국 같은 경우 보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와 더불어서 뭐 아랍 국가들을 이집트를 뭐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이제 비난하고 반발하고 하는 움직임을 이제 보여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970년대를 전후해서 중동 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소련이죠. 그때는 소련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중동에서의 어떤 우리 영향력을 지탱할 수 있는 디딤돌로서의 어떤 존재.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입장이 이제 갑자기 확 바뀌었죠. 70년대부터.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주로 안보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했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집요할 정도로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까지 했나 싶을 정도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수십 년 동안 해왔고 네.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게 1980년대 이제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9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가 디지털로 이제 바뀌게 됐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비로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그다음에 기술력을 가진 나라,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일정 부분 충족해 줄 수 있는 나라.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관계가 훨씬 끈끈해졌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히 뭐 유대인이라서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그 사이에 몇 차례 이제 엎치락뒤치락이 있었는데 네. 1990년대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양쪽의 이해관계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공고히 되는 그런 관계를 거쳤고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유대인 박해와 관련돼 있던 다 원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사실 유럽 역사를 돌이켜 보면 유대인 박해 안 했던 나라가 있을까요? 싶을 정도로 다 했단 말이죠. 근데 네. 그렇게 박해를 해서 이제 홀로코스트 같은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만들었다라는 이거를 건드리면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기들의 원죄를 깨우치게 하는 존재고 그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작용을 꽤 크게 하고요. 물론 그 배경에는 이제 뭐 유대인의 자본, 뭐 그다음 역사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이제 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